그 종이 당장 내놔! 무거운 철제 대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다. 차가운 포장도로 위로 여행 가방 3개가 내동댕이 쳐졌다. 배의원은 10대 쌍둥이 남매 하중과 서윤을 양옆에 세운 채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문 너머에서 시어머니 윤정숙이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가문을 모실 줄 모르는 여자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선고였다. 하지만 희원은 울지 않았다. 그녀의 품에는 몇 시간 전에 찾아낸 빛바랜 건축 설계도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때 희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송된 자동 법적 통지였다. 소유권 이전 완료. 이전 소유자 최만식. 새로운 소유자 배희원. 희원은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방금 자신을 내쫓은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소유지에 무단 침입한 상태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는 그녀가 쫓겨나던 날의 일은 아침으로 되감긴다. 배 의원은 지난 16해 동안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를 철저히 지우고 살았다. 한때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수석, 실내 건축가이자 공간 디자이너였던 그녀의 경력은 쌍둥이를 키우고 거대한 최씨 가문을 보필하는 그림자 같은 며느리의 역할 뒤로 완전히 가려졌다. 그녀가 설계하던 아름다운 공간들은 이제 매일 아침 시어머니 윤정숙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 숨막히는 식탁으로 좁혀져 있었다. 남편 최도진의 행동은 최근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기이해졌다. 그는 매일 새벽지든 담배 냄새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을 짙게 풍기며 귀가했다. 식탁에 앉아서도 그는 늘 휴대전화 화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엎어두었고 작은 알림음에도 어깨를 움찔거렸다. 윤정숙은 아들의 불안을 모른 척하며 그저 희원의 출신과 배경을 들먹이며 가문 내 그녀의 낮은 서열을 각인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억눌린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거실에 거대한 통유리 창밖을 내다보던 희원의 시선이 잘 가꾸어진 정원 한 구석에 멈췄다. 정원사가 아닌 낯선 남자 2명이 저택의 외곽을 맴돌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전정가위가 아니라 정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들려 있었다. 희원은 창틀에 바짝 다가섰다. 단순히 집 주변을 걷는 것이 아니었다. 남자들은 저택의 외부 기초 하중 지점과 외벽의 구조적 발자국을 정확히 실측하고 있었다. 공간의 뼈대를 읽어내는 건축가의 예리한 본능이 즉각적인 경고를 보냈다. 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윤정숙에게 밖을 서성이는 사람들에 대해 물었다. 윤정숙은 창밖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단순한 전기 화재보험 실사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말고 주방이나 챙기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희원은 그 말이 명백한 거짓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보험사 직원은 결코 기초 하중 지점과 내력벽의 외부 연장선을 저토록 정밀하게 측정하지 않는다. 저런 방식의 실측은 오직 건물의 구조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고액의 담보로 잡기 위한 전문 감정 평가 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절차였다. 누군가 이 거대한 저택을 담보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오려 하고 있었다. 남편이 새벽마다 풍기던 벼랑 끝에 몰린 듯한 불안한 냄새와 엎어둔 휴대전화가 하나의 날카로운 선으로 연결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감정평가인지 저택의 소유주인 시아버지 몰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희원은 윤정숙이 외출 준비를 위해 2층으로 올라간 틈을 타 굳게 닫힌 최도진의 개인 서재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최도진의 서재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희원은 오래전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 6자리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서재 안은 평소에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과 달리 묘하게 어수선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신경질적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희원은 망설임 없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희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대출 서류가 아니었다. 최 씨 가문의 본가 저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막대한 규모의 기업 대출 신청서였다. 그녀는 공간의 구조를 분석하던 치밀한 시선으로 서류의 숫자와 세부 항목들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담보 인정 비율은 법적 한도를 꽉 채운 극도로 위험한 수준이었고 대출금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홍콩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미래그룹의 공식적인 글로벌 투자처가 아닌 철저히 자금 출처와 목적을 숨기기 위한 역외 계좌였다. 하지만 그녀의 피를 가장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장에 첨부된 법정 문서였다. 배우자 재산권 포기각서. 그 서류의 하단에는 이미 배이원이라는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오직 인감도장과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동의도 없이 이미 모든 판을 짜놓고 그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금을 융통하려 했던 것이다. 그때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도진이 들어왔다.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서류를 들고 있는 아내를 발견한 그는 당황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몹시 짜증 섞인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희원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으며 남의 서재에서 함부로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다. 희원은 물러서지 않고 홍콩의 역외 계좌와 무리한 담보대출의 목적을 따져 물었다. 최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미래그룹의 차기 회장으로서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경영상의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펜을 들어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했다. 희원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직 시아버지인 최만식 회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저택을 마치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취급하며 아내의 권리마저 종이 한 장으로 지워버리려는 남편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다. 내용도 모르는 서류에 맹목적으로 서명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희원의 선언에 최도진의 얼굴이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서재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순간 복도에서 구두 발소리가 울리더니 시어머니 윤정숙이 안으로 들어섰다.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한 윤정숙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아들 최도진의 편에 섰다. 그녀는 희원이 감히 남편의 사업에 간섭하려 든다며 날선 목소리로 꾸짖었다. 희원은 저택이 홍콩의 정체불명 계좌를 위한 담보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항변했지만 윤정숙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윤정숙은 턱을 치켜들며 파산한 건설업자 집안에서 굴러들어온 여자가 감히 재벌가의 자금 융통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웃었다. 그녀의 입에서 희원의 돌아가신 아버지 배상철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윤정숙은 배상철을 빚더미에 앉아 딸에게 땡전 한 푼 남겨주지 못한 무능한 하청업자로 깎아내리며 최 씨 가문이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길거리에 나앉았을 처지라고 독서를 퍼부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는 그 잔인한 말은 희원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찔렀다. 그 순간 희원은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철저히 고립된 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들에게 배이원이라는 존재는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재무적 편의를 위해 언제든 희생시키고 치워버릴 수 있는 장애물에 불과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다. 희원은 더 이상 그들과 감정적인 실랑이를 벌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이자 대출의 최종 승인권자일 수밖에 없는 시아버지 최만식 회장을 직접 만나야 했다.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대출을 승인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기각서가 필요한 것인지 그에게 직접 묻기로 마음먹은 희원은 서재를 뒤로하고 차갑게 돌아섰다.
희원은 최만식 회장이 머무는 별채로 향했다. 하지만 별채는 비어 있었다. 회장의 수행비서는 그가 새벽에 급격한 건강 악화로 VIP 병동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허탈한 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가문의 전속 변호사인 권재욱과 마주쳤다. 권 변호사는 평소의 사무적인 태도와 달리 주변을 살피더니 희원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오늘 하루 그 어떤 재산권 관련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말라는 짧고 단호한 당부였다. 그가 남긴 미스터리한 경고는 희원의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본체로 돌아오던 길희원은 평소 굳게 닫혀있던 오래된 지하 기록실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용인들의 윤정숙의 지시에 따라 먼지 쌓인 낡은 상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폐기하고 있었다. 무심코 그 앞을 지나치려던 희원의 시선이 쓰레기통 위로 삐져나온 둥글게 말린 청사진 도면에 꽂혔다. 건축가의 직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희원은 쓰레기통에서 도면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것은 1909 18년도에 작성된 이 저택의 최초 기초 설계도였다. 그녀는 익숙한 기호와 선들을 따라 도면의 우측하단 표제란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수석 건축가이자 소유주란에 적힌 이름은 최만식이 아니었다. 배상철.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도면을 쥔 희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면의 구석에는 최만식 회장의 만년필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이 문서는 반드시 상철에게 반환되어야 함. 아버지가 단순한 하청업자가 아니었다는 증거. 그리고 이 거대한 저택의 시작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명백한 물증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발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기록실 정리를 확인하러 내려온 윤정숙이었다. 희원의 손에 들린 설계도를 발견한 윤정숙의 얼굴이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달려들어 도면을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희원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도면을 품에 꽉 안았다. 윤정숙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한 희원은 확신했다. 이 집에는 남편의 빚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문의 근간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갈등은 그날 오후 최고조에 달했다. 최도진은 이혼 서류와 재산권 포기 각서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서명하든가 아니면 당장 이 집에서 맨몸으로 나가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아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쌍둥이 남매 하준과 서윤이 거실로 들어섰다.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한 아이들을 향해 최도진은 당장 방으로 올라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준은 굳은 얼굴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이 가문의 일원이 되는 대가가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라면 자신들은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윤 역시 오빠의 곁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아이들의 반항에 최도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호출해 세 사람을 모두 저택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자비 없는 손길에 의해 그들의 여행 가방 3개가 차가운 돌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쳐졌다. 무거운 철제 대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고 희원과 두 아이는 길거리로 쫓겨났다. 희원은 차가운 포장도로 위에 서서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품에는 아버지가 남긴 1909 18년도의 설계도가 구겨지지 않게 소중히 품어져 있었다. 그녀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다시는 이 오만한 가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겠다고 철저히 짓밟힌 아버지의 명예를 자신의 손으로 되찾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그 순간 희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송된 자동 법적 통지였다. 소유권 이전 완료. 이전 소유자 최만식. 새로운 소유자 배의원. 아침부터 시작된 모든 혼란과 폭력의 굴레가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원을 그리며 닫혔다. 그녀는 이제 길거리에 쫓겨난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저택의 합법적인 주인이었다. 희원은 고개를 들어 굳게 닫힌 철문을 응시했다. 이제 이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차례였다. VIP 병동의 무거운 정적을 깬 것은 수행비서의 짧은 보고였다. 최만식 회장은 산소 발생기의 규칙적인 소리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배의원과 아이들이 저택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었다. 침대 곁에 서 있던 권재욱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회장에게 건넸다. 25년 전 작성된 빛바랜 계약서였다. 최 회장은 앙상한 손가락으로 종이의 질감을 쓸어내리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 아이를 고통 속에 방치한 것은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고 읊조렸다. 그는 권 변호사에게 석 달 전 미리 공증을 맞춰두었던 조건부 증여계약서의 즉각적인 집행을 명령했다. 한국의 부동산 법률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상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증여계약은 철저하게 수증자인 배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장의 단독 권한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권 변호사가 병실을 나서며 법원 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하는 순간 모든 법적 절차는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올랐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작고 낡은 비즈니스 호텔 객실. 희원은 좁은 침대 위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에 뜬 등기 이전 완료 메시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곁에서는 하준과 서윤이 지친 기색으로 잠들어 있었다. 화면 속 새로운 소유자 배의원이라는 글자가 망막에 깊이 밝혔다. 이것이 시아버지의 뒤늦은 속죄인지 아니면 남편의 빚을 떠넘기기 위한 또 다른 거대한 함정인지 당장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날이 밝는 대로 권 변호사를 만나 이 소유권 이전의 진위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 시각 본가 저택의 화려한 응접실에서는 승리의 축배가 이어지고 있었다. 최도진과 윤정숙은 눈에 가시 갔던 희원을 쫓아낸 것을 자축하며 최고급 콘약을 잔에 채웠다. 도진은 이제 홍콩의 역의 채권자들에게 담보 제공 확약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확인차 휴대전화에 등기소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그러나 화면을 새로 고침한 순간 그의 미소가 기괴하게 굳어버렸다. 시스템 오류일 것이라며 신경질적으로 화면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소유자 배의원. 도진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급하게 미래그룹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최만식 회장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진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공증이 완료된 증여라는 것이었다. 법무팀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제 그 저택은 최도진 상무님의 자산이 아니며 어떠한 담보대출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끌어다 쓴 막대한 자금을 막을 유일한 방패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상환 압박이 시작될 터였다. 손에 들고 있던 콘약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놀라 다가온 윤정숙은 아들의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25년 전에 약속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도진은 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도대체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윤정숙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저택의 권력 구도가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희원은 인적이 드문 조용한 카페에서 권재욱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회장님이 자신에게 저택을 넘겼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권 변호사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회장님의 깊은 감정적 이유까지는 자신이 전부 대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적인 현실만큼은 분명하게 짚어주었다. 이 증여는 석 달 전 그룹의 창업 초기 역사를 전면적으로 재감사한 직후 회장님의 절대적인 의지로 준비된 것입니다. 한국 민법상 증여자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합법적으로 완료된 소유권 이전은 최도진 상무가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집의 완벽한 통제권은 배의원 씨에게 있습니다. 희원은 가방에서 어제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1998년도 기초 설계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권 변호사는 도면에 적힌 배상철이라는 이름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안주머니에서 작고 묵직한 황동 열쇠 하나를 꺼내두면 위에 올려놓았다. 권 변호사는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이 열쇠는 저택의 가장 깊은 지하 기록실에 있는 특정 철제 캐비닛을 여는 물건입니다. 그 안에는 배상철 사장님의 진짜 유산이자 이 가문을 얽어맨 과거를 증명할 원본 장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희원은 차가운 금속 열쇠를 손에 쥐었다. 쫓겨난 불쌍한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법적인 소유주로서 당당히 저택으로 돌아가 그 캐비닛을 열어야만 했다. 희원이 다시 저택의 거대한 철제 대문 앞에 선 것은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불과 하루 전 그녀와 아이들을 매몰차게 쫓아냈던 경호원들은 그들은 희원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서둘러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희원은 굽이진 진입로를 걸어 올라가며 저택의 외관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억압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해야 할 구조물로서의 인식이 깨어나고 있었다. 현관문 앞에는 윤정숙이 도끼 품은 얼굴로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녀는 종이 쪼가리 하나가 너를 이 집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하지만 희원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정숙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당신을 쫓아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걸 아스따라 왔을 뿐입니다. 희원이 권 변호사에게 받은 황동 열쇠를 눈앞에 들어보이자 윤정숙의 오만하던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쳤다. 그녀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지하 기록실로 이어지는 복도 쪽을 향했다가 다시 열쇠로 돌아왔다. 공포에 질린 시어머니의 반응은 희원에게 완벽한 확신을 주었다. 희원은 길을 막고 선 윤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밀치고 저택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지하로 향하는 계단으로 거침없이 이어졌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가라앉은 지하 기록실은 수십 년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했다. 희원은 구석에 자리 잡은 낡은 철제 캐비닛을 찾아내어 황동 열쇠를 꽂아 돌렸다. 무거운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1998년 배상철의 건설사와 미래건설 사이의 토지양도 계약서였다. 희원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환 조건과 재무적 보상이 명시되어야 할 핵심 페이지들이 뜯겨나가고 없었다. 종이 모서리에는 스테이플러심이 강제로 뜯겨나간 거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희원은 서류철을 덮고 기록실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수석 실내 건축가로서의 공간 지각 능력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녀는 복도의 길이와 기록실 내부의 깊이를
눈대중으로 계산하며 발걸음으로 바닥을 쟀다. 어제 아침 정원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실측하던 외부 기초하중의 발자국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내부 공간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았다. 최소한 1m 이상의 버려진 공간이 존재했다. 희원은 캐비닛 뒤쪽의 벽면을 손마디로 두드려 보았다. 둔탁한 콘크리트 소리가 아니라 텅 빈 합판이 울리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기록실의 벽면이 이중으로 가벽 처리되어 비밀 금고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벽 틈새에 교묘하게 위장된 전자 출입 통제 패널을 찾아냈다. 패널의 시스템 접근 기록을 확인하자 어젯밤 10시 17분이라는 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희원과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쫓긴 직후의 시간이었고 출입자의 아이디는 윤정숙의 보안 카드였다. 윤정숙이 계약서의 핵심 페이지를 찢어간 것이 명백해졌다. 그때 희원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최도진이었다. 다급하게 자신을 찾는 남편의 전화를 내려다보며 희원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1시간 뒤 도심의 고급 호텔 라운지, 최도진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희원이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평소의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정함을 연기했다. 그는 어제 일은 자신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이라며 지저분한 이혼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저택의 명의를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자고 회유했다.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비겁한 변명이 이어졌다. 희원은 그의 입에 발린 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보냈다. 최도진이 서재에 숨겨두었던 대출 신청서의 복사본이었다. 희원의 손가락이 서류 하단에 적힌 싱가포르 소재의 역외 투자회사 이름을 정확히 짚었다. 그녀는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가 왜 가족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필요로 하는지, 그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는지 날카롭게 추궁했다. 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아내가 복잡한 금융서류의 이면을 완벽하게 해독해냈다는 사실에 그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는 다급히 그룹의 기밀 경영 전략이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희원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라냈다. 당신은 경영 전략을 위해 자식들을 길거리로 내몬 게 아니야. 자신의 거대한 실패와 횡령을 덮기 위해 발악한 것뿐이지. 희원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당신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이 저택에 얽힌 과거의 진실을 바다까지 감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명의를 돌려받으려던 도진의 얄팍한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만약 당신이라면 배우자가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몰래 거대한 빚을 지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분노를 터뜨리며 따져 묻겠습니까? 아니면 이처럼 완벽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침묵하며 칼을 갈겠습니까? 희원은 넋이 나간 남편을 라운지에 버려둔 채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의 반격은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희원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아이들에게 열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1909 18년도의 낡은 청사진과 남편의 불법 대출 서류 복사본을 나란히 올려놓았다. 하준과 서유는 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할아버지인 배상철이 미래그룹의 설립과 이 거대한 저택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도 쌍둥이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최 씨 가문의 허울뿐인 권위에서 벗어났다는 묘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하주는 묵묵히 준비하고 있던 대기업 인턴십 지원 서류를 덮어버렸다. 그는 어머니가 홀로 거대한 괴물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복잡한 재무 서류들을 연도별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서윤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해 도심 외곽의 임대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서유는 그곳에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희원은 딸의 말에 강한 확신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배상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교회의 낡은 보관소로 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 날 아침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임대 창고 안 희원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어머니의 낡은 유품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습기 찬 종이 상자 안에서 낡은 가죽 양장본의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배상철의 현장 작업용 일기장이었다. 희원은 차마 그 수첩을 열지 못하고 망설였다. 평생을 실패한 건설업자로 낙인 찍혀 살아온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변명만이 가득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 하준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쥐며 대신 수첩의 첫 장을 넘겼다. 빛바랜 잉크로 빼곡하게 적힌 페이지들의 가장자리에는 복잡한 건축 하중 계산식과 자재 단가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1997년 말 국가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며 글씨체는 급격히 거칠어지고 다급해졌다. 일기장에는 당시 파산 직전에 몰린 최만식 회장의 미래건설을 살리기 위해 배상철이 자신의 개인 토지와 회사 자금을 전부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현장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막기 위한 뼈아픈 결단이었다. 1998년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국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자신의 회사가 부도를 맞이하는 과정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최만식을 향한 원망이나 저주는 없었다. 오직 자신이 지켜낸 노동자들의 생계에 대한 안도감만이 짧게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무능한 실패자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살려낸 숨은 구원자였다. 희원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무너져 내리듯 오열했다. 자신이 16해 동안 멸시받으며 살아온 그 화려한 저택이 바로 아버지의 피와 살을 갈아 넣어 세워진 재단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온몸을 찢어놓는 듯했다. 권재욱 변호사의 은밀한 주선으로 희원은 도심의 한 비즈니스 센터에서 미래그룹 내부 감사팀장 한정우와 마주 앉았다. 깐깐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한 팀장은 사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최만식 회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석 달 전부터 진행해온 과거 재무 감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암호화된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1998년도에 복원된 디지털 회계 장부를 화면에 띄웠다. 장부의 숫자들은 희원이 방금 전 창고에서 읽고 온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일치했다. 저택이 세워진 부지는 임시담보로 제공되었을 뿐 결코 최 씨 가문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한 팀장은 과거의 장부를 덮고 현재의 재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는 최도진 상무의 역의 투자 손실이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로 번졌다고 폭로했다. 도진은 자신의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미래그룹의 핵심 하청업체인 시멘트와 철강 공급사들을 협박하여 막대한 선급금을 강제로 송금하게 만들고 있었다.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희원은 남편의 범죄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 팀장은 며칠 뒤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최도진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할 예정이라며 희원에게 그 자리에 합법적인 대주주 자격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희원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완벽한 기업 감사 데이터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어둠이 짙게 깔린 호텔방에서 희원은 최만식 회장의 직통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소화기 너머로 노인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희원은 인사도 없이 왜 아버지가 당신의 회사를 살렸다는 사실을 평생 숨겼는지 물었다. 깊은 침묵 끝에 최 회장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회사가 안정을 되찾은 후 토지를 돌려주려 했으나 상철이 미래건설의 위태로운 기반이 흔들릴까봐 이를 거절했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그 땅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웅장한 저택을 지어 소유권을 방어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신의 탐욕과 오만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변질되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며느리인 희원이 윤정숙과 최도진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16해를 견디는 것을 묵인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방관의 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희원은 그의 고해성사에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 뒤늦은 사과 몇 마디로 내 아버지의 명예와 내 청춘의 모멸감이 지워지지는 않는다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지하 기록실에서 발견한 계약서에서 뜯겨나간 핵심 페이지들의 행방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그 페이지들은 윤정숙이 가지고 있으니 진실의 마지막 조각은 시어머니와 직접 대면하여 찾아내라고 답했다. 희원은 지체 없이 차를 몰아 다시 본가 저택으로 향했다. 거실에서는 윤정숙이 불안한 얼굴로 허브티를 마시고 있었다. 희원이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서자 윤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또 함부로 들이닥치느냐고 호통을 쳤다. 희원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지하 기록실의 전자출입 통제로그 기록을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던졌다. 어젯밤 10시 17분 윤정숙의 보안카드가 기록실을 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희원은 당신이 찢어간 1998년도 계약서에 누락된 페이지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윤정숙의 고고하던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다. 윤정숙은 희원이 도진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 빚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다. 파산한 하청업자의 딸이 사실은 이 거대한 가문의 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희원이 감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고 벌레처럼 취급하며 자존감을 갉아먹었던 것이다. 희원은 시어머니의 잔인함이 우월감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알량한 지위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비참한 공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 희원이 당장 그 서류를 내놓으라고 소리치자 윤정숙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발악했다. 다음 날 새벽 미래그룹 본사 31층. 최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넣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감사팀이 발송한 긴급 이사회 소집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비자금을 송금했던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감사팀이 이미 그들의 계좌를 동결하고 입을 막아버린 것이 분명했다. 째깍거리는 시계바늘 소리가 도진의 목을 조여왔다. 그때 윤정숙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희원이 1998년에 부채와 역에 대출의 모든 진실을 알아차렸으며 지하 기록실의 출입 기록까지 확보했다는 절망적인 경고였다. 도진은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책상을 내리쳤다. 이대로 이사회에 끌려가면 후계자 자리는 물론이고 횡령죄로 감옥에 갈 위기였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가장 비열한 반격의 카드를 떠올렸다. 병석에 누워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네를 배 의원이 교묘하게 조종하여 저택을 가로챘고 자신은 그 음모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일으키려 했다고 거짓 프레임을 짜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사회이사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며 이사회장 안에서 벌어질 잔혹한 진흙탕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래그룹 본사에 거대한 유리 회전문이 열리고 배의원이 안으로 들어섰다. 권재욱 변호사와 한정우 감사팀장이 그녀의 양옆을 호위하듯 걸었다. 차갑게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삼엄한 보안 게이트, 그리고 직원들의 숨죽인 수군거림이 그녀를 에워쌌다. 과거의 희원에게 이곳은 명절이나 집안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숨을 죽이고 방문해야 했던 억압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대주주의 자격으로 걷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31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희원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하준과 서윤이 보낸 메시지였다. 어머니의 진실만을 말하고 절대 아버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지 말라는 아이들의 단호한 응원이었다. 희원은 9분 어깨를 곧게 폈다. 그녀는 더 이상 최씨 가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기초를 다진 배상철의 딸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희원은 이사진이 기다리고 있는 웅장한 대회의실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대회의실의 상석에는 병원에서 급히 퇴원한 최만식 회장이 창백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도진이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완벽하게 세팅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자신의 역의 투자 손실을 방어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화려한 금융 전문 용어들을 섞어가며 현재의 자금 부족은 글로벌 부동산 펀드 확장을 위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이라고 이사진을 기만했다. 그의 언변은 매끄러웠고 몇몇 사회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다.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판단한 도진은 돌연 스크린의 화면을 끄고 회의실 구석에 앉은 희원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그는 아내인 배의원이 가문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병석에 누운 회장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본가 저택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비난했다. 자신은 그 음모를 막고 가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한 대출을 시도했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희원에게 덮어씌웠다.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윤정숙이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노골적으로 희원을 노려보았다. 이 사진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희원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반격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도진의 비열한 연극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도진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정우 감사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상에 마이크를 잡고 대형 스크린에 포렌식 회계 감사 데이터를 띄웠다. 도진은 내부 감사팀이 자신의 개인적인 역외 펀드에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하지만 한 팀장은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하며 그 자금은 결코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화면에는 미래그룹의 핵심 시멘트 및 철강 하청업체들이 도진의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로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한 팀장은 도진이 하청업체들에게 납품 단가를 부풀리도록 강요한 뒤 그 차액을 자신의 해외 계좌로 리베이트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그룹의 근간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횡령이자 배임 행위였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도진에게 동조하던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완벽한 증거의 폭포수 앞에서 도진의 변명은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벼랑 끝에 몰린 도진은 다급하게 최만식 회장을 바라보며 구원을 요청했지만 노인의 얼굴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다. 그때 윤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녀는 설령 아들의 방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배 의원이 쫓겨나던 바로 그날 저택의 명의가 넘어간 것은 명백한 조작이자 음모라고 악을 썼다. 희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권 변호사가 준비한 공증된 증여계약서 원본을 스크린에 띄웠다. 희원은 레이저 포인터로 계약서 하단의 날짜를 정확히 가리켰다. 이 계약서는 제가 집에서 쫓겨나기 석 달 전에 이미 공증이 완료된 문서입니다. 저는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나서야 날아온 자동 통지 문자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도진이 서재에 숨겨두었던 대출 신청서와 배우자 재산권 포기각서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다. 남편은 자신의 횡령을 덮기 위해 저택을 담보로 잡으려 했고, 제가 그 각서에 서명하지 않자 저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명백한 타임라인과 물증 앞에서 이 사진은 최도진이 단순한 경제사범을 넘어 자신의 가족마저 파멸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진의 도덕적 법적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최만식 회장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을 듯한 자세로 할아버지에게 매달리며 이 모든 것은 최 씨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사업가는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타인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자는 이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최도진의 모든 임원직과 후계자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법무팀에게 도진의 횡령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과 철저히 협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완전히 부서진 채 의자에 허물어졌다. 윤정숙은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끌어안았지만 누구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이사회가 종료되고 희원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환희 대신 지난 16해의 상처가 남긴 묵직한 잔해가 가라앉아 있었다. 회의실을 빠져나와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던 희원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다. 윤정숙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라한 모습이었다. 윤정숙은 아무 말 없이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희원에게 내밀었다. 지하 기록실에서 찢어갔던 1998년도 계약서에 누락된 페이지들과 낡은 편지 한 통이었다. 윤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들을 불태워버리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평생이 지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 도끼 어린 두려움을 아들에게까지 물려주어 괴물로 만들었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희원은 봉투에서 아버지가 최 회장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었다. 편지에는 만약 훗날 이 땅이 희원이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결코 복수의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사람을 내쫓는 성벽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지붕이 되게 해달라는 건축가로서의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희원은 편지를 주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다. 만약 당신이라면 평생을 괴롭힌 원수들의 몰락 앞에서 그들을 철저히 짓밟는 복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남긴 용서와 치유의 유언을 따르겠습니까? 희원은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건축적이고 도덕적인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그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수주 후 서울가정법원의 적막한 조정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법적 공간에서 배의원과 최도진은 다시 마주 앉았다. 한때 미래그룹의 오만한 후계자였던 최도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수척해진 얼굴과 초점 잃은 눈동자는 그가 직면한 파멸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모든 개인 자산과
숨겨두었던 차명 계좌들은 기업의 징벌적 벌금과 하청업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강제로 청산되고 있었다.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자본도 명분도 잃어버린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와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에 묵묵히 서명했다. 종이 위로 펜이 긋히는 건조한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마지막 서명을 마친 도지는 펜을 내려놓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온전히 통제하고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 나는 내 삶에서조차 쫓겨나는 초라한 세입자에 불과했어. 희원은 그의 뒤늦은 철학적 후회에 어떠한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쌍둥이의 양육권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도진이 남긴 막대한 부채와 형사적 책임이 아이들의 미래에 단 한 점의 그늘도 들이우지 못하도록 철저한 법적 방어벽을 세우는 것뿐이었다. 조정관이 모든 서류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렸다.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서던 도진이 체념한 얼굴로 희원을 향해 아이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희원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차갑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건 당신이 나에게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며칠 뒤 도심의 평범하고 조용한 카페. 하준과 서유는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면을 피하지 않고 마주 앉았다. 주말을 맞아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는 주변 사람들의 일상적인 풍경과 완전히 산산조각 난 그들 가족의 테이블은 잔인할 정도로 대비되었다. 도지는 아이들의 차갑고 건조한 시선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가문의 억압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끔찍하게 두려웠고 그 공포가 자신을 눈멀게 만들었다는 구차한 자기 연민이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서윤이 탁자 위로 몸을 숙이며 날카롭게 전곡을 찔렀다. 아빠는 우리가 그날 밤 당장 길거리에서 자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도진의 좁아진 어깨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싸주며 자신의 공포와 이기심에 완전히 잡아먹혀 가족의 안위조차 떠올리지 못했다고 참담하게 시인했다. 하주는 탁자 위에 놓인 차가운 물잔을 만지작거리다 단호한 목소리로 마침표를 찍었다. 눈물 섞인 사과 몇 마디로 우리가 길바닥에 내던져졌던 그 밤의 기억이 지워지지는 않아요. 아빠가 자신의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스스로의 삶에 온전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쌍둥이는 더 이상의 미련이나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홀로 남겨진 도지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쥔 채 자신이 저지른 파괴적인 선택이 불러온 절대적인 고립을 뼈저리게 마주해야만 했다.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던 날 희원은 다시 저택의 거대한 철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시어머니 윤정숙은 이미 도심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초라하게 거처를 옮겼고 막대한 부를 과시하던 거대한 저택은 텅 비어 있었다. 웅장한 대리석 계단과 숨막히도록 넓은 다이닝룸은 지난 16해 동안 희원이 견뎌야 했던 억압과 폭력적인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서 있었다. 하지만 희원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숨죽이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정밀 레이저거리 측정기와 건축용 제도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고통의 집이 아니라 건축가의 치밀하고 이성적인 캔버스로 공간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측정기의 붉은 레이저가 차가운 대리석 벽면을 가로지를 때마다 그녀는 태블릿 위에 새로운 선을 그었다. 저택의 뼈대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내력벽을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직 권위와 단절을 위해 세워졌던 불필요한 비내력벽들을 철거 대상으로 과감하게 지워나갔다. 특히 외부 손님들에게 가문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폐쇄적으로 만들어졌던 거대한 우측 별채 구역은
갑작스러운 퇴거나 재정적 파산으로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긴급 피난처이자 심리상담센터로 전면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희원은 디지털 도면 위에 붉은 X자를 그어 내려가며 멈춰있던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정체성과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유산을 동시에 굳건하게 재건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내부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늦은 오후, 최만식 회장이 수행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공사 현장을 찾아왔다. 그는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최고급 수입산 대리석과 육중한 샹들리에를 가차없이 뜯어내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접근성 높은 목재 구조물을 세우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의 휴원이 다가와 새로운 건축 청사진을 회장 앞에 펼쳐 보였다. 그녀는 사람을 쫓아내는 오만한 성벽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지붕을 만들라는 아버지 배상철의 마지막 조건을 현실의 공간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도면을 훑어보던 최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다. 그는 재단의 모든 설립 비용과 향후 운영 기금을 미래그룹 차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희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불투명한 가족 간의 자금 지원이나 특혜는 거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직 철저한 법적 후원 계약과 외부 독립 회계법인의 정기적인 감사를 받는 조건으로만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을 수용하겠다고 못 박았다. 최 회장은 며느리가 세운 엄격하고 투명한 경계선을 존중하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이 마침내 가장 올바른 주인의 손에 맡겨졌다는 깊은 안도감을 안고 현장을 떠났다. 몇 달의 치열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저택의 전면 개조 공사가 완료되었다. 새롭게 단장된 저택의 우측 별채에서 배상철 재단의 조촐하지만 따뜻한 개관식이 열렸다. 화려한 재벌가 인사들이나 요란한 언론의 플래시 세례는 없었다. 오직 실질적인 도움을 줄 사회복지사들과 공익 변호사들, 그리고 당장 쉼터의 보호가 필요한 위기의 가족들만이 따뜻한 목재통과 자연광이 쏟아지는 열린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개관식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저택 입구에 평범한 택시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고 윤정숙이 머뭇거리며 내렸다. 화려한 명품 대신 수수한 코트를 입은 그녀는 낯설게 변해버린 저택의 공용 공간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희원의 새로운 건축 스튜디오 입구에 마련된 투명한 유리, 진열장 앞에 멈췄다. 그 안에는 희원과 쌍둥이가 쫓겨나던 날 밤 길바닥에 나뒹굴었던 낡은 검은색 여행 가방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다. 윤정숙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과거의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가온 희원은 그 가방이 당신들을 향한 복수나 조롱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어떤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매일 기억하기 위한 건축적 경고비라고 담담하게 설명했다. 윤정숙은 진열장 유리에 떨리는 손을 얹은 채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녀는 희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멀어져가는 시어머니의 굽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희원은 지난 16해 동안 자신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던 과거의 무거운 쇠사슬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개관식의 소란스러움이 모두 가라앉고 저택에 짙은 푸른빛의 저녁이 내려앉았다. 희원은 홀로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불과 몇 달 전 남편의 지시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택의 하중을 실측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서늘한 저녁바람이 정원의 나뭇가지들을 흔들고 지나갔다. 희원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1998년도에 낡고 빛바랜 청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도면의 거친 질감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아버지가 이 땅에 심고자 했던 최초의 온기를 가슴 깊이 새겼다.
더 이상 이 공간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배척하기 위한 차가운 성벽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기대어 쉴 수 있는 단단하고 따뜻한 피난처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다. 희원은 정원을 지나 새롭게 단장된 자신의 건축 스튜디오로 들어섰다. 은은한 조명이 켜진 넓은 제도용 책상 위로 다가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청사진을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승인된 저택 리모델링의 새로운 청사진을 나란히 펼쳤다. 두 도면은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의 완벽한 서사로 연결되고 있었다. 희원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새로운 청사진의 우측 하단텅 빈 표제란으로 시선을 옮겼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단호하고 유려한 필체를 남겼다. 수석 건축가이자 소유주 배희원. 펜을 내려놓은 희원은 창밖으로 펼쳐진 저택의 불빛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진정한 소유권이란 누군가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는 폭력적인 권력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기꺼이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포용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16해 동안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 며느리의 삶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삶과 공간을 온전히 통제하는 단 한 명의 설계자로 우뚝 섰다. 버림받은 아내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설계한 건축가로 거듭난 배희원의 치열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그녀가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한 마지막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정의로운 이야기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